우리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원 마무리의 OX 문제 선생님이 같이 풀어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대체적으로 1단원은 윤리학을 구분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기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중심으로 선생님이 OX를 만들어 보았거든요. 확인하시면서 내용 정리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번 실천규범윤리학과 이론규범윤리학은 도덕적 진술이 당위적 진술이어야 함을 중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이 실천규범윤리학이나 이론규범윤리학은 모두 그냥 규범윤리학인 거잖아요. 규범윤리학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도덕적인 판단이 도덕적인 행위인지 아닌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지, 악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판단을 내리는 거죠. 우리가 이런 판단은 무슨 판단이냐고 부르냐면 도덕적인 판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인 판단. 때문에 이 도덕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윤리학의 어떤 원리를 제공하면 이론 규범 윤리학인 거고, 어, 실제적인 어떤 생활에 적용을 해서 구체적인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면 실천 윤리학이 되는 거지만, 어쨌든 두 규범 윤리학은 옳고 그름에 대한 선악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어떤 도덕적인 진술이 당위적인 진술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도덕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당위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적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거든요. 당위라고 하는 말은 같은 표현으로 의무라는 뜻이라서 이 말은 이제 도덕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론 규범 윤리학이 됐던 실천 규범 윤리학이 됐던 어쨌든 도덕적인 판단을 내려서 이건 맞고 이건 그르니까 맞는 행위를 해야 돼라는 당위 의무로서의 어떤 판단을 이야기한다면 요거는 규범 윤리학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2번 볼게요. 메타 윤리학은 윤리학의 문제를 올바른 대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언어 분석으로 해소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단 주어 자체가요, 메타 윤리학인 거예요. 메타 윤리학을 이야기하는 건데, 앞에는 아니라 했으니까 사실은 이거는 뭐 크게 고려할 바는 아니지만 이게 아닌지는 봐야 되겠죠. 메타 윤리학이 지향하는 게 아닌지는. 윤리학의 문제가 올바른 대답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냐, 이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메타윤리학이 올바른 대답으로 해결하는 게 과연 핵심 과제냐라고 본다면, 우리 현실의 문제를 윤리학이 해결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학문은 위에서 이야기한 실천규범 윤리학인 거죠. 실천규범 윤리학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 윤리학의 특성이 아니라 그러면 메타 윤리학이 맞는 표현이 될 거예요. 뒤에를 보니까 언어를 분석하고 해소해야 할 문제다라고 본대요. 이게 이제 메타 윤리에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언어의 분석을 통해서 윤리적인 어떤 혼란, 오류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메타 윤리학의 특징이니까 이것도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 윤리학은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도덕적인 용어, 논리 이런 것들을 명료화해서 문제가 없는지, 도덕 추론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하는,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메타 윤리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응용윤리학, 여러분 응용윤리학이라고 나오셔도 응용윤리학이라는 표현과 실천규범윤리학이라는 표현은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응용 윤리학은 언어 분석을 통해서 윤리적 딜레마의 해소를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분석을 통해서 윤리적 딜레마를 해소, 지금 방금 위에서 이런 어떤 오류나 문제를 해소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해소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메타윤리학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응용윤리학의 특징이 아니라 메타윤리학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답이다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4번 메타윤리학의 입장에서 주어는 메타윤리학입니다. 응용윤리는 도덕 이론의 적용보다는 도덕 언어 분석이 중요함을 간과한다고 비판한답니다. 응용윤리가 여기 앞에 부분은 이거 보다라고 돼 있으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고, 뒤에 도덕 언어의 분석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라고 본다면 앞에 도덕 이론을 적용하는 거, 해결하는 거죠. 실제적인 문제에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응용윤리, 실천규범윤리학의 특징인데, 이것보다 언어적인 분석이 중요하다, 언어적인 분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메타윤리학의 특징이잖아요. 메타윤리학의 특징인데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응용윤리가 도덕 이론의 적용보다 도덕 언어의 분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한다고 비판을 한대요. 그러니까 응용윤리는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간과하고 있어 라고 메타윤리학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의 설명이 지금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빼볼게요. 요거 앞에 부분을 빼볼게요. 이렇게까지만, 한다까지만 볼게요. 응용윤리는 도덕 이론의 적용보다 도덕 언어의 분석이 중요함을 간과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응용윤리는 도덕 이론의 적용보다 도덕 언어의 분석이 중요하다, 간과한다까지 보시면 안 되겠네요. 여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신다면 요 말은 옳지 않은 말이잖아요. 옳지 않은 말이잖아요. 응용윤리는 도덕 이론의 적용보다 도덕 언어의 분석이 중요하다, 이런 말은 옳지 않은 말이니까 요 가운데 있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제가 논리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복잡해졌어요. 예, 다시 한번 볼게요. 아이고, 응용윤리는 도덕 이론의 적용보다 도덕적 언어의 분석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됐잖아요. 잘못됐어요. 그런데 이 말을 메타윤리학의 입장에서 비판을 한다라고 본다면, 메타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분석이 이거보다 중요하다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응용윤리를 비판을 하면서 간과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이 좀 복잡해지긴 했습니다만, 메타윤리학에서는 요게 더 중요한데 응용윤리학에서는 요걸 더 중요하게 여겨서 요걸 이렇게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을 간과해라고 비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과 윤리는 얼마나 아느냐에 대한 개념과 관련된 설명을 묻는 그런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개념뿐만 아니라 이렇게 논리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메타윤리학의 입장에서 응용윤리를 비판하는 건지, 응용윤리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논리적으로 우리가 분석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 비슷한 겁니다. 메타윤리학과 기술윤리학이에요. 메타윤리학과 기술윤리학은 모두 도덕규범의 현실의 적용과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경시한답니다. 일단은요, 여기 나오는 도덕규범의 현실적인 적용과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강조하는 윤리학은 어떤 윤리학이냐면 응용윤리학, 실천규범윤리학의 특징입니다.
실천규범윤리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앞에 주어가 실천규범윤리학이었다면 이 선지는 맞는 선지인데, 메타윤리학과 기술윤리학도 이거를 강조하냐 그런다면 이것보다는 메타윤리학은 아까 나온 것처럼 언어적인 분석을 강조하기 때문에 경시하죠. 이 부분을 적용과 현실적인 적용과 구체적인 대안 제안 제시 부분을 경시하는 거죠. 강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기술윤리학도 드러난 윤리적인 현상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 적용이나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가볍게 여기죠.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5번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논리를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6번 메타윤리학과 기술윤리학은 모두 윤리학의 보편화 가능성과 도덕 법칙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덕 법칙의 당위성 그러면 해야 한다, 도덕적인 판단이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윤리학의 보편화 가능성과 도덕 법칙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그러면 이거는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규범 윤리학의 특징인 겁니다. 규범 윤리학이라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메타윤리학과 기술윤리학도 이 부분을 강조하냐라고 본다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타윤리학은 언어의 분석을 통해서 윤리학이 성립 가능한지 안 한지를 따져보는 거기 때문에 아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가능한지 안 한지를 검토하는 걸 주로 목적으로 삼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술윤리학 역시도 보편화 가능성에 대해서 도덕 법칙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드러나 있는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현상을 기록하는 것을 강조하지, 이런 도덕 법칙을 만들어서 그 법칙을 지켜야 돼, 해야 해, 의무야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강조한다 그랬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조금 간단해졌죠. 기술윤리학이라면 보편적인 도덕 판단 기준의 정립의 중요성을 간과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방금 위에서 봤지만 보편적인 도덕 판단의 기준, 이게 지금 보편적인 도덕 판단의 기준, 요 말을 두 글자로 줄이면 규범이에요. 규범. 도덕 판단을 내리기 위한 기준, 요게 이제 규범인 거거든요.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해 그러면 요거는 규범 윤리학의 특징인 거고요. 기술 윤리학은 이미 만들어져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윤리적인 현상들을 기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윤리학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과하는 부분이 맞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간과한다. 8번 기술윤리학은 도덕 신념과 사회 관습의 상호 연관성을 무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는 기술윤리학입니다. 기술윤리학은 도덕 신념이 사회 관습과 어떻게 상호 연관성을 가지냐라고 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지 않는다, 무시한다라는 말이에요. 무시한다. 기술윤리학은 윤리적인 현상이 그 사회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를 그대로 기록하는 거니까 그 드러나 있는 현상을 이렇게 같이 살펴보는 것이지 무시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러이러한 도덕 판단을 내리고 있을 때 이러이러한 도덕 규범을 그 사회에서 어떻게 관습으로 적용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유교 윤리다 그러면 예전부터 유교 윤리가 도덕 신념으로 자리 잡아왔는데 그게 우리나라 사회 관습에서 뭐 설날에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는 거라든지 이런 관습으로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기록을 하는 게 기술 윤리학이기 때문에 연관성을 무시하지 않죠. 유교 윤리가 이렇게 영향을 미쳤구나. 불교 윤리가 장래라고 하는 관습으로 영향을 미쳤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술윤리학은 도덕 현상에 대한
기술 윤리학이 주어져 도덕 현상에 대한 당위적 서술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 도덕 현상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 서술하는 거, 요거는 이제 기술 윤리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위에서 계속 나오는 것처럼 당위적 서술, 당위적인 서술이라면 당위적인 진술, 당위적인 어떤 판단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요거는 이제 도덕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도덕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건 이 도덕 판단은 큰 개념에서 보면 도덕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와 있어요.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치 판단을 기반으로 한 서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 윤리학은 있는 현상, 윤리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다시 이야기하면 가치 없이 보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가치 개입이 없이 가치 중립적인, 다른 표현으로는 가치 없다라고 해서 객관적인 서술을 하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당위적 서술이다 그러면 기술 윤리학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번은 잘못된 설명이다.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죠. 10번 기술 윤리학은 도덕 현상의 인과관계에 관한 탐구의 가능성을 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주어는 기술윤리학입니다. 도덕 현상을 탐구하는데 기술하는 거죠. 기술하는데 지금 인과관계에 대해서 탐구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인과관계 그러면 원인과 결과예요. 그 원인이 어떤 결과로 작용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까 위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몇 번인가요? 위에서 나와 있는 여기 8번이네요. 도덕적인 신념과 사회 관습의 상호 연관성을 무시하는 게 잘못된 거니까 상호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10번 문제를 보시면 어떤 것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로 연결되느냐, 즉 도덕적인 어떤 신념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사회적인 관습으로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탐구하는 게 기술윤리학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탐구하지 않는다, 부정한다라고 하면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기술윤리학은 도덕적인 어떤 현상과 그 도덕적인 어떤 신념 혹은 뭐 규범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서 기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치 판단을 해서 임의적으로 기록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어떤 기록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서 사실 이 기술 윤리학은 윤리학의 범주로 보지 않는 학자들도 많이 있다. 그냥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본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으로 넘어갈게요. 같은 기술 윤리학을 물어보고 있고요. 실천 규범을 통한 도덕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경시한다. 자, 실천 규범, 실천적 규범, 어쨌든 규범인 거죠. 규범을 통해서 도덕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실천 규범 윤리학 중에서도 실제의 도덕 문제 해결을 강조한다 그러면 실천 규범 윤리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 윤리학은 경시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규범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 이런 규범 윤리학의 특성상 어떤 당위적으로 이건 옳은 거니까 해야 해 라는 어떤 의무를 강요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술 윤리학은 이거 해야 해 라고 하는 어떤 의무를 강요하는 윤리학이 아니라 이렇게 벌어져 있는 이미 나타나 있는 윤리적인 현상을 그냥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인 어떤 현상에 대한 기록만 강조할 뿐 해결을 위한 어떤 당위적인 판단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시한다 그러면 맞는 표현이 되는 거겠죠. 논리적 관계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규범윤리학의 목적은, 자, 규범윤리학의 목적은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탐구하여 보편적인 도덕 원리, 여러분 아까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도덕 원리, 도덕 판단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도덕 판단의 기준 그러면 다른 표현으로는 규범이에요. 그래서 규범을 탐구한다 그러면 규범윤리학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실제 삶의 다양한 윤리 문제 해결, 실제 삶의 다양한 문제 해결, 윤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실천적인 경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봤을 때, 이런 규범을 적용해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는데 포인트를 둔다 그러면 규범 윤리학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앞에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으면 이론 규범 윤리학인 게 되는 거고요. 뒤에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면 실천 규범 윤리학이 되는데, 두 규범 윤리학이 모두 규범 윤리학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도덕 원리를 탐구한다, 다양한 삶의 문제를 해결을 강조한다, 이거 둘 다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론 규범 윤리학이라고 해서 실제 다양한 삶의 윤리 해결을 안 하지 않아요. 실천 규범 윤리학이라고 해서 보편적인 도덕 원리 탐구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더 강조를 두고 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론 규범 윤리학과 실천 규범 윤리학이 나뉘는 것일 뿐이지 둘 다 하기는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좀 더 강조한다 그러면 이제 규범 윤리학을 나눠 볼 수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그러면 통째로 규범 윤리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번은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3번 기술 윤리학은 문화 현상과 관행을 도덕적으로 평가한답니다. 자, 일단 기술 윤리학이에요. 그러면 문화 현상과 관행을 기술하는 학문이거든요.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도덕적으로 평가한답니다. 도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도덕적인 판단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도덕적인 판단을 내린다, 평가를 한다라는 말은 이건 도덕적이고 이건 도덕적이지 않은 거야 라는 평가를 내린다는 거니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도덕 판단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서술을 강조하고 있지 가치를 개입해서 평가를 내리거나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서 이거는 기술 윤리학의 특징이 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이론 규범 윤리학과 실천 규범 윤리학은 모두 그랬으면 이 말은 길게 썼지만 규범 윤리학은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범 윤리학은 가치 판단을 배제한 결론 도출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했는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규범 윤리학은 이거는 옳은 행위이고 이건 옳지 못한 행위야 라고 하는 도덕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적인 삶에서의 어떤 가치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게 규범 윤리학이니까 배제한 결론을 핵심 과제로 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은 잘못된 설명이죠. 15번 실천 규범 윤리학은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한 학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죠. 자, 실천 규범 윤리학 그러면 규범 윤리학 중에서도 윤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그 이론의 적용을 강조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천 규범 윤리학만의 어떤 특징으로 학제적인 연구의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다. 학제적 성격이 나타납니다. 학제적 성격, 뭐 우리가 사회문화 시간에는 간학문적 성격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학문의 연합, 통합
융합 뭐 이런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어느 한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서 나타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학제적, 간학문적 그런 성격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는 실천 규범 윤리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실천 규범 윤리학은 윤리적 문제의 해결이 가치를 분별하는 과정과 무관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실천 규범 윤리학이지만 어쨌든 이것도 규범 윤리학인 건 맞잖아요. 윤리 해결, 윤리 문제 해결 강조합니다. 그런데 가치를 분별하는 과정과 무관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가치를 분별하는 과정, 다시 표현하면 가치 판단인 거죠. 가치 판단. 가치 판단과 무관하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니죠. 도덕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관하지 않죠. 가치 판단 안에 도덕 판단이 들어와 있으므로 도덕 판단을 한다는 건 당연히 가치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정답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 기술윤리학입니다. 기술윤리학은 당위의 관점에서 이상적인 덕이 무엇인지 모색한다. 또 금방 나왔잖아요. 당위의 관점 그러면 가치 판단을 내려서 이렇게 하도록 의무로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기술윤리학은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서술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8번 보시면 메타윤리학 얘기가 나오네요. 윤리학의 핵심 과제가 경험적인 연구를 통한 도덕성의 검증이라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메타윤리학은요.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서 도덕성을 검증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도덕성의 검증이 아니라 도덕 판단을 검토하는 거죠. 검증하고 검토하는 겁니다. 다시요. 메타윤리학은 어떤 사람이 도덕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 있어서 그 논리나 그 사용하는 언어, 용어 이런 것들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통해서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는 학문이에요.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이게 도덕성이 있느냐 없느냐, 도덕적이냐 도덕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가치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타윤리학 또 여기 선생님이 표현한 것처럼 초록색으로 썼잖아요.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검토, 추론 과정의 논증의 검증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윤리학이기 때문에 이 메타윤리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특히 여기 경험적인 연구 요거 좀 주의해 주세요. 경험적인 연구라는 건 머릿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우리 윤리에서는요. 이게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과학적인 연구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실험 관찰입니다. 실험이나 관찰.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적인 연구 방법이라고 쓰고요. 메타윤리학은 언어 분석하고 논리를 분석하기 때문에 이게 실증적인 연구는 사실은 아닌 거예요. 실증적인 연구는 아니고 우리 인지적인 어떤 연구를 하는 것이라고 보신다면 이거는 메타윤리학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보시죠. 응용윤리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천규범윤리학입니다. 실천규범윤리학입니다. 실천규범윤리학은 도덕적인 신념과 관습들의 사실의 집합으로 간주해야 한답니다. 사실의 집합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내리는 그런 판단을 이야기하고요. 이거는 참, 거짓 요걸 나누면 돼요. 옳고 그른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성격이 외향적인 성격이다, 내향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고 뭐 마케팅에 있어서 외향적인 성격이 좋고 내향적인 성격은 불리하다 뭐 이런 거는 가치 판단인 거거든요. 실제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게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니까 이거는 참 거짓을 나누는 판단이 아닌 거예요. 그냥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요것만 참 거짓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표현을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도덕 판단을 하지 않는다,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응용 윤리학이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사실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고, 만약에 도덕적인 신념과 관습을 사실적인 어떤 집합으로서 연구하는 데 주력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거는 기술 윤리학의 특징, 윤리가 이러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러이러한 관습으로 나타나고 있어 라고 하는 사실들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 모아서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기술윤리학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천규범 윤리학은 가치 판단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0번 기술윤리학은 도덕적 관행, 사실 판단이 아닌 가치 판단의 대상이라고 본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닌 사실 판단의 대상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1번 보실게요. 기술윤리학은 도덕 현상의 경험적 탐구로 당위 규범을 제시해야 된다. 계속 반복적인 어떤 문제 형태이죠. 당위적인 규범을 제시하는 것은 규범을 제시하는 거니까 당연히 규범윤리학이고요. 기술윤리학은 규범 제시를 강조하지 않아요. 있는 그런 현상들을 기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위적이지도 않죠. 당위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아니고 있는 것을 사실 그대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설명입니다. 기술윤리학은 가치 중립적인 기술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2번 메타윤리학은 실천규범윤리학에게 도덕 문제 탐구에 자연과학적 지식이 필요함을 간과한다라고 비판을 한답니다. 이 표현은요. 자, 아까 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경험적인 방법이 우리가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 자연,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서 도덕 문제를 탐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윤리학이 기술윤리학이에요. 기술윤리학. 그래서 이거는 메타윤리학도 실천규범윤리학도 이야기하지 않는 건데, 만약에 일반적인 느낌으로 메타윤리학과 실천규범윤리학이 이런 것들을 안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없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실천규범윤리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간학문적 성격이 있었죠. 간학문적 성격이 있었습니다. 간학문적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개의 학문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른 어떤 과학적인 지식은 필요하기는 하죠.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간과하지 않습니다. 메타윤리학 역시 메타윤리학도 뭐가 논리적으로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논리학에 대한 어떤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실천규범 윤리학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앞에 있는 요 부분을 강조하는 거, 사회 자연 과학적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입장을 기술윤리학의 입장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요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보겠습니다. 메타윤리학은 실천규범윤리학에게 도덕 문제 해결보다는 도덕 논증의 타당성의 분석이 중요해 라고 얘기한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간과한다 나오잖아요. 근데 실천규범윤리학은 그 부분을 간과해 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렇죠. 메타윤리학은 도덕 논증의 분석, 검증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데 비해서 실천규범윤리학은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메타윤리학의 입장에서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실천규범윤리학은 실천규범윤리학은 요걸 강조하는 거고요. 요걸 강조하는 거고. 제가 색깔을 막 섞어서 썼네요. 예, 강조하는 거고요. 메타윤리학은 이것보다 요걸 강조하는 거죠. 요걸 강조하는 거니까 메타윤리학이 실천규범윤리학에 간과해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메타윤리학은 실천규범윤리학에게 도덕문제 현상은 과학적으로 기술해야 될 사실의 집합이 아니다. 일단 과학적으로 기술해야 될 사실의 집합이다 라고 강조하는 건 기술윤리학이죠. 기술윤리학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메타윤리학이 강조하는,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천규범윤리학도 이걸 안 해야, 이걸 강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천규범윤리학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집합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과하지 않아요. 메타윤리학의 입장에서 도덕문제 현상은 과학기술적으로 기술해야 할 사실의 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만, 실천규범윤리학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간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X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25번 메타윤리학은 실천규범윤리학에게 똑같이 되네요. 실천규범윤리학에게 도덕문제 해결에는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도덕 원리가 필요해 라고 얘기한답니다. 도덕 문제 해결에는 선악을 판단하는 도덕 원리가 필요해 라고 하는 건 이 도덕 원리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이 도덕적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한 규범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규범윤리학인데 메타윤리학이 규범윤리학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메타윤리학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비판할 수가 없고, 실천규범윤리학은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죠. 간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양쪽 모두의 잘못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6번입니다. 메타윤리학은 실천규범윤리학에게 도덕 이론의 연구만으로는 삶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자, 여기 도덕 이론 연구만으로는 삶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어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한다면, 이걸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색깔이, 이걸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거를 얘기하셔야 돼요. 삶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한데 한계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요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실천규범윤리학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실천규범윤리학이 간과하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실천규범윤리학이 간과하는 내용도 아니지만 메타윤리학이 이걸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메타윤리학이 비판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닌 거죠. 그래서 26번도 잘못된 설명입니다. 27번입니다. 소크라테스 문제가 나왔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이제 반성, 성찰 이런 부분을 강조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혼의 훌륭함보다는 명예와 명성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덕 있는 생활을 강조하시는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덕 있는 생활을 위해서 영혼의 훌륭함, 영혼의 어떤 깨어있음 이런 것들을 추구하시는 분이라서 이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2학년 때 윤사를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명예와 명성을 추구했던 소피스트들을 비판을 하셨던 분이에요. 비판을 하셨던 분이라서 영혼의 훌륭함을 추구하는 것을 강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번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행동에서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성찰해야 된다. 그렇죠. 소크라테스는 윤리적인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성찰을 해야 되는데, 윤리적인 어떤 행위를 위해서는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설명이고 이건 X입니다.
29번 소크라테스는 옳음보다는 유용성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았는데요. 아까 위에도 얘기했지만 명예나 명성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용성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혼의 훌륭함을 추구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게 소크라테스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뒤가 바뀌었으니까 잘못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유용성을 강조했던 게 소피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30번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속한 국가가 정한 규범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처럼 없는지 있는지를 성찰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보죠. 그래서 의심 없이 받아들여라. 잘못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범윤리학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탐구해야 한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탐구한다. 이런 느낌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라고 하는 선악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도덕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느낌이니까 이거는 도덕 판단을 하느냐를 물어보는 거라서 규범윤리학에 대한 설명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32번을 보시니까 규범윤리학은 도덕 문제를 가치 중립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덕 판단을 한다는 것과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은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도덕 판단이 가치 판단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치 개입을 하는 것이 도덕 판단이에요. 그런데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 가치 중립은 규범윤리학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33번 보겠습니다. 메타윤리학은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된대요. 메타윤리학의 주요한 학문적 과제가 도덕 추론이 잘 됐나, 오류가 없나, 문제가 없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윤리학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거라서 이거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4번 볼게요. 규범윤리학은 도덕 명제에 대한 가치 판단보다 사실 판단을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금 위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규범윤리학은 가치 판단, 사실 판단 중에서 가치 판단을 강조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35번 보시면 규범윤리학은 도덕적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규범적 원리. 이 말이 길게 되어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덕적인 어떤 판단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적인 어떤 판단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원리. 이걸 줄여서 규범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기준이니까요. 원리, 기준. 이걸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규범윤리학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6번 기술윤리학은 도덕 현상을 관찰할 때 사회문화적 특성을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술윤리학은 일단은 도덕 현상을 관찰을 해서 그 도덕 현상을 기록하는 것이 이제 가치 중립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그때 과연 사회 문화적 특성을 배제해야 되느냐, 요 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 기록하는 사람들의 가치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회 문화적 특성을 배제하느냐 배제하지 않느냐는 기술 윤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가치를 들어가게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살펴서 기록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치 중립, 가치 개입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윤리학은 그 사회적 어떤 특성에 맞게 기록을 해야 되느냐 요걸 이제 살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어떤 개고기를 먹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시다.
이거는 물론 윤리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런 문화를 개고기를 먹는 뭐 관습이 있다. 그냥 기록을 하는 건 사실은 그냥 역사인 거죠. 그런데 기술 윤리학이라고 하는 건 그 윤리학적인 어떤 요소를 기록을 하는 거라서 왜 그런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있는지에 대한 도덕적인 신념이 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힌다고 했잖아요. 인과관계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고기가 많이 없었다. 그래서 개고기를 먹는 그런 관습이 있어서 개고기를 먹는 그런 풍습으로 전해져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사실적인 기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인과관계, 상호관계를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배제한다. 그러면 잘못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7번 실천규범윤리학은 실천규범윤리학입니다. 예. 도덕규범을 적용해서 현실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표현이네요. 두 번째, 실천규범 윤리학은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론 규범 윤리학을 필요로 한다. 그렇죠. 이론을 가지고 그 이론을 적용하는 거니까요. 규범을 적용을 해야 되니까 이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실천규범 윤리학과 이론 규범 윤리학은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3번 메타윤리학은 윤리학이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지 검증하는 거죠.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을 통해서 혹은 윤리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검증하는 것이 이제 메타윤리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죠. 4번 이론규범윤리학은 도덕 규범들의 체계를 구축하고 정당화하는 것. 도덕 규범들의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는지 논리적으로 요걸 다른 색깔로 써볼게요. 이론 규범 윤리학은 도덕 규범들의 체계가 논리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오류나 문제가 없는지를 잘 만들고 우리가 만든 도덕 이론이 정당해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한대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만 바람직한 이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만든 도덕 이론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덕 규범들의 체계를 잘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41번 이론 규범 윤리학은 윤리 이론을 정립할 때 이 규범의 체계나 정당화 이런 것들을 할 때 메타윤리학적인 연구 결과를 활용을 합니다. 자, 메타윤리학적인 연구 결과 그러면 아까 도덕 추론의 타당성, 언어의 분석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논리가 문제가 있는지 추론이 정당한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걸 주로 하는 게 메타윤리학인데 이 메타윤리학적인 어떤 지식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윤리 이론을 조금 더 정당화시키고 조금 더 체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게 메타윤리학적인 지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42번입니다. 규범윤리학은 도덕적 삶으로 인도하는 행위 지침을 마련해야 된다. 도덕적인 삶으로 인도하는 행위 지침 이게 행위를 도덕적으로 하게 하는 거잖아요. 도덕적으로 하게 하는 거니까 당위적인 거고 도덕적으로 하는 거라는 것은 이건 도덕적이고 이건 도덕적이지 않은 거야 라고 하는 도덕적인 판단의 원리,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규범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 규범을 마련해야 된다. 규범 윤리학은 규범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맞는 표현인 겁니다. 43번 기술 윤리학은 도덕 규범의 타당성을 가치 중립적으로 검증한다. 물론 기술 윤리학은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합니다. 많은 목적이
윤리 현상을 같이 중립적으로 서술하는 게 목적이지 도덕 규범을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보통 도덕 규범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같이 중립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메타 윤리학의 영역입니다. 메타 윤리학의 영역이라서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44번 실천 규범 윤리학은요. 메타 윤리학을 향해서 현실의 도덕 문제 이론을 응용해야 함을 얘가 주장을 하죠. 근데 메타 윤리학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간과하죠. 그러니까 응용 윤리 입장에서 비판한다 그러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 선지로 나왔을 땐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니까요. 아마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조금 축약을 해서 기출 문제 중에서 이제 좀 특별한 부분들을 모아서 여기다 실어 드린 것이고요. 실제로 기존에 기출된 한 4년, 5년 정도의 누적된 기출 문제의 OX 문제를 선생님이 따로 여러분한테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러분이 마더텅이나 뭐 기출문제집 같은 거 풀면서 이해 안 가는 선지들이 있는 경우에 이걸 좀 활용해서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우리 학습자료집 5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OX 문제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